일단 테이퍼링을 시작한다고 말한 그 순간부터 이 악재가 어떻게 보면 해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연준 발표로 금값 하락을 기대하고 매입 들어가려 했던 1일인데 오히려 아시아장에서 상승 중인데 투스테님 보시는 앞으로 연말까지 급시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참 애매한 부분이죠. 사실 뭐 단기적인 가격 흐름을 예측하는 건 정말 어려운데 사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오늘부로 가격이 이제 뭐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사실 이제부터 나올 수 있는 악재가 또 뭐가 있나를 생각하면 사실 많지가 않아요. 금리 인상에 대한 것도 뭐 연준이 일단 스탠스를 금리 인상 생각 없다라는 스탠스를 비췄는데 뭐 나중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 사실 그게 금 가격의 상승에 있었던 신호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좀 이렇게 뭐 쓰면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금과 은에 있어서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악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전엔 테이퍼 텐트럼이라 해서 이 테이퍼링이 시작하기 전에 어떤 그런 긴축 발작이 있거든요. 네, 이런 긴축 발작이 있는데 일단 테이퍼링을 시작한다고 말한 그 순간부터 이 악재가 어떻게 보면 해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악재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거 뭐 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하나는 뭐 QT 정도가 있는데 뭐 사실 이 QT는 너무 뒤에 얘기고 그러면 금리 인상을 봐야 되는데 뭐 금리 인상 일단 안 한다고도 했지만 이 금리 인상이 저는 오히려 악재가 아니고 되게 호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앞으로 금 가격이 정말 좋을 것 같다. 뭐 이전의 1년 6개월보다 뭐 이제 앞으로의 금 가격과 은 가격의 변동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금리 인상이 금은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 근거는 일단 첫 번째는 통계적으로 그렇긴 합니다. 일단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상기에 사실 금은이 제일 잘 올라요. 두 번째는 왜 금리 인상기에 금은이 잘 오르느냐, 연준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연준이 금리를 언제 올리고 싶어 하는가,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경우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완전 고용을 달성하던가, 두 번째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통제가 안 될 때. 완전 고용을 이루었다는 건 이거는 이제 성공적인 리플레이션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이 통화 정책을 잘 맞췄다는 뜻이에요. 성공적으로 통화 정책을 잘 맞추면 그만큼 또 이것도 물가 상승을 견인하거든요. 그리고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이 같이 오르는 시기에서는 금이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레이 달리오가 분석한, 브릿지워터에서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2008년 이후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를 보통 석세스 리플레이션이라고 보는데 이 기간 동안 금과 은의 상승이 되게 괜찮았거든요. 그 위기가 찾아왔음에도 충분한 통화 정책을 통해서 위기를 잘 견뎌내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을 다시 도모하는 이 시기를 이제 2009년부터 2011년인데 이때 생각보다 되게 금 가격과 은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이 시나리오로 간다고 해도 되게 좋지만, 만약에 완전 고용을 달성하지 못했는데 금리를 인상한다는 건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다는 거거든요. 그럼 완전 고용을 달성하지 못했는데 물가가 오르는 시기, 그거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의미하는 거죠. 경제에는 별로 좋지 않은데 물가만 오르는 시기. 스태그플레이션에서는 뭐 금과 은이 너무나도 뭐 가장 빛날 수 있는 순간인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사실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 자체가 이 둘 중에 하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통제가 안 되거나 완전 고용을 달성하거나인데, 성공적인 리플레이션으로 가더라도 금과 은에는 되게 괜찮고, 2009년부터 2011년 한번 차트 보여드릴까요? 되게 괜찮습니다.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거라면 그거는 뭐 더할 나위 없죠. 그럼 이제 1970년부터 1980년대의 그러한 현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시면 2009년 이후로 이제 2011년까지 가격이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석세스 리플레이션에서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다 나왔고, 금리 인상은 오히려 뭐 금가격과 은가격에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뭐 물론 다른 변수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다시 한번 뭐 코로나 팬데믹이 뭐 오지 말란 법도 없죠. 코로나 팬데믹이 다시 한번 와서 다시 경제가 한번 크게 주저앉는다면 이때 금과 은 가격도 한번 또 크게 빠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 아니 그게 아니라 뭐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다양한 뭐 변수들은 생각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간 두려워할 수 있었던 그런 악재들은 거의 다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뭐
앞으로는 되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뭐 어디까지나 이거는 뭐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뭐 단기적인 가격 흐름 맞출 수 있는 사람도 안 되기 때문에 금은이 수요나 차트 등 여러 방면으로 좋은 가격 흐름이 보일 것 같긴 한데 자금들이 금은 대신 비트코인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물론 그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기는 한데요. 뭐 이거는 또 어디까지나 또 저의 생각입니다. 비트코인과 금이 있는데 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죠. 디지털 금이라고 불려서 이제 뭐 금이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대체해버리고 얘가 뭐 시장을 잡는 거 아닌가. 그럼 원래 금으로 들어갔어야 될 돈이 비트코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은 뭐 그럴듯한 내용 같은데 따지고 보면은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되게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 비트코인이 저는 그래서 디지털 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디지털 금이 얘가 금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이유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했다면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했다면 이 비트코인과 금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가격 상관성이 상당히 높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을 해야 되게 좋은 비유일지 잘 모르겠는데 자동차로 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뭐 저도 뭐 사실 자동차를 너무 모르는데 K5가 있고 K3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당연히 이 대체가 된다는 건 얘가 더 좋기 때문에 대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K3를 안 사는 사람은 없어요. K3를 사던 사람은 이 사람이 조금 더 줄어서 K5로 간다는 건 만약에 이 자동차 가격 자체가 자동차 시장 자체가 확 커지면 이 원래 K3가 10만큼 커져야 될 게 K5가 나옴으로 인해서 여기서 한 7만큼 빠져서 얘가 K5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3만큼 크고 얘가 7만큼 커야 되거든요. 둘 다 똑같이 커야 돼요. 이 자동차 시장 자체가 확 커지는 시장이라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관성은 비슷한데 그거에 대한 상승폭이 K5가 더 크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인플레 시대라고 하죠. 인플레에 대한 어떤 인플레 해지 혹은 화폐 불신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의 요소를 통해서 비트코인도 금도 어떠한 가치를 부여받고 이것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인플레이션과 이 화폐에 대한 불신 때문에 확 사람들이 이 수요가 확 몰렸어요. 그래서 뭐 사지 했는데 원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금을 샀기 때문에 이 모든 수요를 금이 10을 받았다면 이 비트코인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게 금이 3으로 줄고 비트코인이 7로 갔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 자체가 가치 커짐으로 인해서 금도 3만큼 크고 비트코인도 7만큼 커야 돼요. 근데 이 둘의 가격 상관성을 데이터로 뽑아서 분석을 해보면 상관성이 정말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에 투자하던 사람들이 금보다 비트코인 하는 게 더 낫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그 자금이 옮겨갔다면 비트코인과 금은 가격이 되게 비슷한 흐름을 가졌어야만 한다는 거죠. 왜냐면 두 부류는 같은 속성을 갖고 있다는 전제를 깔았으니까요. 근데 이 전제가 같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가격 상관성이 낮다면 이 둘은 다른 자산으로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 아니라는 전 첫 번째 이유를 이걸로 들었고, 그리고 이것도 있다. 인플레이션 해지도 보면은 이것도 인플레이션율과 그 다음에 자산의 가격을 통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통계 분석을 해보면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과 상관이 있다는 논거는 사실 맞지가 않거든요. 통계 분석을 해보면 그것도 상관계수가 정말 낮아요. 인플레이션과도 상관계수가 낮고, 이 화폐 불신은 어떻게 보면은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거니까요. 인플레이션 해지와도 상관성이 낮고 금과의 상관성도 낮다는 건 비트코인은 금과는 완전 다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트코인이 오른 건 금이 오를 걸 뺏어간 게 아니라 그냥 비트코인이 오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과 비트코인이 오르는 시기는 그냥 다른 거예요. 다른 자산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근데 결론적으로 코로나 하고 나서 금은 별로 안 올랐는데 비트코인은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예전에도 영상으로 올려드렸지만 사실 금과 은의 슈퍼사이클이 시작되고 이 슈퍼사이클의 기간 1970년부터 1972년 그리고 2002년부터 2004년 그리고 2019년부터 2021년 이때를 보시면 이때의 가격 상승률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상승 초입부에서는 애초에 원래 금과 은은 이 정도의 상승을 갖는 게 너무 정상적이고 지금의 상승은 이전과 다 똑같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등장했기 때문에 금 가격이 덜 오른 거다. 이거는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비트코인이 나왔기 때문에 금의 상승이 예전만치 못하다, 이거는 뭐 모든 걸로 분석을 해봐도, 어떤 식으로 대입을 해봐도 사실 좀 웃긴 말이 되는 거죠. 예, 좀 말이 잘 안 맞는, 뭐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이것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나올 때도 종이책 없어진다 그랬지만 여전히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면 건재하죠. 드림 아메리카님 진짜 좋은 말씀이세요. 그래요. 이게 아이패드가 나와서 전자책이 있는데 누가 종이책을 볼 거냐. 하지만 이 책 시장 자체가 이렇게 한번 딱 뜨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나왔어. 막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막 책을 산다 그래가지고 이 책에 대한 수요가 확 늘어나면, 원래 종이책 시장이 그 수요를 10을 받을 걸 전자책이 생김으로 인해서 일부를 뺏김으로써 그냥 원래 10만큼 상승할 게, 뭐 10만큼 매출이 상승할 게 5로 줄어든다 뿐이지 완전 다르게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예, 정답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아무리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고 진짜 그게 디지털 금으로 만약에 뭐 정부가 인정을 해준다 그래도 금에 투자할 사람들은 금에 투자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확 다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시장 자체가 커질 때는 어떤 대체제라던가 그것을 경쟁할 수 있는 경쟁 상대라던가 이런 것들도 그 수요분을 나눠 가질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그 상관성이 되게 높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아무튼 비유가 제 비유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금 수요가 비트코인 수요로 옮겨가는 것보다는 CBDC가 현실화되면 금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더 겁나네요. 어차피 금과 은은 그 양도소득세를 못 내요. 못 내고 그거가 사실 불가능의 영역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지난 5,000년간 금에는 참 많은 규제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세금을 매기려고 하는 건 진짜 기본 중에 기본. 그거는 진짜 애들 귀요미 수준이에요. 근데도 어차피 이게 실물 자산이고, 그 금은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 어느 나라를 가든 다 유통이 되다 보니까 세금을 매겨도 답이 없어요. 어차피 알아서 거래가 되거든요. 음지로. 예를 들면 특히 우리나라는 뭐 좀 더 갇혀 있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좀 덜 할지 몰라요. 그런 게 좀 더 규제가 생각보다는 잘 먹힐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렇게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종로 가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안 통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유럽이나 이런 국가를 보면 거긴 국경을 걸어서도 넘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렇게 사실 금의 그 유통이 생각보다 활발할 수 있는데, 뭐 양도소득세 낸다? 부가세 매긴다? 이게 절대 통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게 통했으면 5,000년간 금은 정부의 그 손아귀에 있어야 되는데, 5,000년 동안 어떤 정부도 금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었던 정부는 없었다. 1934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금을 몰수하려고 했었을 때도, 그때도 금을 소유하는 것도 불법인데 거래가 가당키나 했을까요? 거래는 당연히 불법이었고 소유도 불법이었던 시대에도 사실 금을 분명히 거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아냐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규제를 하고 뭐 그런데도 그 관료들 뭐 집 털면 막 톤 단위로 금이 나오는 이유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는 금에 대한 세금, 뭐 CBDC가 현실화 된다고 해서 금에 대한 뭐 양도소득세를 매기든 거기다 부가세를 매기든 아니면 내 금을 몰수한다고 그래도, 심지어 그렇게까지 하더라도 금은 절대 100% 나의 사유재산이지, 그리고 뭐 거래함에 있어서 어떠한 그런 비효율이 생각보다 발생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주의인데, 또 뭐 어떻게 제가 또 미래를 확신하겠습니까? 뭐 5,000년 동안 일어나지 않은 일이 뭐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가능성은 좀 작지 않을까, 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보다 은이 더 좋나요? 이거는 이제 뭐가 더 좋다 막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금과 은의 차이가 뭐냐, 사실 진짜 간단해요. 내가 금을 살지 은을 살지는 그냥 딱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변동성 그리고 확신. 사실 이게 좀 비슷한 얘기긴 한데, 확신. 왜 그러냐, 이거는 하나 또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다 자료라서 이 중에서 찾기가 참 어려운데, 이거를 보여드리면, 금 가격과 은 가격을 보시면 금 가격과 은 가격은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금에 투자하나 은에 투자하나 방향성은 똑같아요. 그래서 대신 이제 금이 오를 때 훨씬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 더 크게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금과 은이 앞으로
높이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은에 투자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이때도 가장 은이 훨씬 더 많이 오르죠. 은이 거의 11배가 올랐어요. 이때는 금은 한 6배 정도 올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은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 내릴 때 더 많이 내린다. 그러면 내가 오를 때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확신이 있다면 은을 투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확신이 크면 은, 적으면 금. 그리고 두 번째는 변동성. 내가 확신이 아무리 있어도 그 변동성이 심한 거를 잘 못 버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같은 거 진짜 막 하루에도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변동이 심하잖아요. 내가 비트코인이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어도 그래도 변동성이 너무 심하면은 막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고, 아 이거 지금 팔아야 되나? 아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큰 것이 힘들다, 변동성이 큰 것을 못 버틴다 하면은 금. 변동성 큰 거 아무 상관없어. 어차피 오를 건데 나는 잊고 살 거야. 그래서 뭐 가격도 안 봐요. 막 약간 이런 느낌. 그렇다면 은을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확신이 큰지, 변동성에 대한 나의 메타인지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변동성도 감내할 수 있고 금과 은이 상승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은, 그게 아니라면 그냥 금을 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은이나 금은 앞으로 우주 개척하면서 대량으로 발견된다면 안정성의 특징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야, 진짜 이 생각은 진짜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와. 일단 불가사리님, 와, 일단은 생각이 너무 참신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우리나라 안에도, 우리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에 금의 매장량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왜 그렇게 그래도 생각보다 금이 많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뭐 생각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는 아직까지 금을 캘만 해요. 근데도 금강주들이 왜 굳이 금을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안 캐느냐 하면, 그게 채굴 단가의 문제거든요. 금이 생각보다 너무 깊숙이 박혀 있다거나, 아니면 그 나라의 특징이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거나 하면 금이 꽤 많이 매장되어 있어도 이 금을 캐봤자 어차피 채굴 단가가 안 나오니까 안 캐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달이나 화성에 갔는데 막 금이 뒤덮여 있어요. 근데 아무리 뒤덮여 있어도 이거를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가서 금을 캐서 이쪽으로 오는 이 채굴 단가가 너무 높으면 사실 캘 이유가 없거든요. 하다못해 금도 재사용 리사이클링이 되고, 아니면은 뭐 차라리 우주에 갔다 오느니 저기 인건비 좀 비싼 나라 가서 채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금이 만약에 다른 행성에 갔는데 너무 많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기가 참 쉽지 않은 건 또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권금리가 올라가면 채권값이 왜 떨어지나요? 채권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이 왜 떨어지냐? 저도 사실 이거 처음에 투자 공부 처음 할 때 이게 그렇게 헷갈리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옛날에 진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매년 1%, 뭐 2%를 주는 채권이 있다라고 쳐보죠. 채권에 투자하면 매년 3%라고 하겠습니다. 3%의 이자를 받는다고 치는데, 얘를 그냥 뭐 다르게 표현을 하면 매년, 그러면 이제 이 채권에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해 볼게요. 그러면 매년 30만 원씩 돈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를 좀 바꿔서 저는 이렇게 그냥 예시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로봇이 있어요. 이렇게 삐삐리뽀 하는 로봇이 있는데 여기 입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돈을 이렇게 뱉어냅니다. 이런 로봇이 있어요. 근데 이 로봇이 매년 30만 원을 뱉어내요. 근데 이 로봇의 가격이 지금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매년 30만 원을 뱉어낸다면 이게 3%짜리 채권이랑 똑같은 이야기죠. 근데 만약에 금리가 올랐어요. 이 말은 갑자기 나는 그래서 얘를 1000만 원 주고 샀단 말이에요. 아싸, 이제 이 로봇 샀으니까 매년 30만 원씩 나온다. 이거 뭐 매년 30만 원으로 가볍게 여행이라도 가야지, 막 이런 기쁜 생각을 하면서 막 이렇게 춤도 추면서 이거를 결국에 샀어요. 매년 난 죽을 때까지 이 로봇이 30만 원을 줄 거라는 걸 아는데, 문제가 이걸 사고 다음 날이 됐는데 똑같은 로봇이에요. 똑같은 로봇인데 얘는 갑자기 40만 원을 뱉어내요, 1년에. 근데 얘도 똑같이 1000만 원에 팔아요. 1000만 원에 판대요.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짜리를 사서 30만 원씩 뽑아내는 이 로봇과 이 로봇보다 더 좋은 로봇이 갑자기 1000만 원에 판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에 샀지만 지금 내가 갑자기 이 로봇을 시장에 내놓으면 얘를 누가 1000만 원에 살까요? 아니, 이 1000만 원이면 이 40만 원씩 뱉어내는 로봇을 살 수 있는데 누가 내 거를 1000만 원에 사냐는 거죠. 그래서 이 퍼센트가, 금리가 올라가면 이 로봇에, 내가 이전에 샀던 내 로봇의 가치는, 가격은 떨어진다. 즉 채권 3%짜리가 갑자기 4%가 되면 이전에 3%짜리 채권을 샀던 나의 채권 가격은, 3%짜리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표현을 하자면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시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이 채권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시지만 채권 금리라기보다는 채권은 사실 할인율에 가깝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진짜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그냥 딱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이해가 안 되시면은 그 부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이나 은, 특히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은 매집 해오고 있는데 그 매집을 유지하기 위해 과거같이 실물 은 가격을 찍어 누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 할 얘기가 많지만 어찌됐든 지금까지 뭐 가격을 찍어 눌렀다라고 한다면 오케이, 여기까지 그냥 인정하고 들어간다면,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그냥 인정하고 들어간다면, 그러면 이제 가격을 더 이상 찍어 누를 이유는 사실은 많진 않겠죠. 왜냐면 그 이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 사실 이게 주식도 똑같아요. 어떤 한 세력이, 거대한 세력이 주식을 매집한다는 것 자체가 이 주식을 쌀 때 최대한 많이 모아서 가격을 크게 상승시킨 다음에 고점에서 팔아먹기 위함이다 라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가격이 오를 때는 가격을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펌핑을 시켜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2019년 7월 이후로 뭐 지금까지는 상승 초입부니까 뭐 가격 흐름이 옛날이랑 다 똑같긴 한데 뭐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 앞으로 이제 그 상승에 대한 그 포텐셜이 점점 강해질수록 뭐 굳이 더 이상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그것 이전에 요즘에 JP모건이 매집을 또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JP모건이 저번에는 그 코맥스 창구에서 실버가 빠졌었거든요. 이제 나왔고, 여기 보시면 이게 2021년 3월 2일자 기준이네요. 여기 보면 JP모건 체이스 더 줄었나? 저번보다 더 준 것 같죠? 어찌? 1억 7,900만 온스? 더 줄은 것 같죠? 저번에 얼마였죠? 일단 제가 이거 했을 때만 해도 1억 8,700만 온스였는데 저번 실시간 방송 때도 한번 줄었다 이렇게 봤었는데 그때보다 더 줄은 것 같죠? 이거 아마 JP모건 은행금고로 옮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코맥스 창구에서 준다는 거는 실물 인출을 했던가 팔았던가인데 굳이 여기서 팔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굳이 얘네가 2011년부터 모은 거면 평단가가 그렇게 낮진 않거든요. 아무튼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이 화폐란 무엇인가요? 화폐는 사실 좀 간단해요. 화폐란, 이게 제가 뭐 자주 영상에서도 몇 개 영상에서 다뤘고, 뭐 한국금거래소에서 콜라보하는 영상에서 나오지만, 화폐란 아주 간단합니다.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교환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돈과 화폐는 다른 거죠. 돈은 말 그대로 가치가 있는 물건이에요. 얘네 둘의 차이는 두 개가 달라요. 돈은 진짜 가치를 지닌 것, 그게 돈이고, 화폐는 이 가치가 지닌 돈을 바꿀 수 있는 교환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지난 5,000년간 돈이 금으로서 사용이 되었지만 이 금이라는 게 생각보다 좀 무거워요. 무겁다. 물론 우리가 1kg짜리 금을 들고 다닐 리가 없긴 하겠지만, 또 옛날에는 어쨌든 금을 금화 형태로 많이 들고 다니기도 했고, 또한 만약에 내가 한 개인이 아니라 뭐 업자라면, 도매업자라거나 아니면 뭐 나라 대 나라로 이렇게 무역을 한다면 정말 많은 금이 필요한데, 일단 첫 번째로 무겁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난이나 혹은 분실의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 국가 대 국가로 이렇게 할 때 배를 통해서 이렇게 옮겼단 말이에요. 배를 통해서 금을 이렇게 옮겼는데 이 배가 뭐 난파를 당해서 침몰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물섬들 있잖아요. 보물섬이 아니고 보물선들, 옛날에 이렇게 막 난파당해서 바다에 가라앉혀져 있는 이런 보물선들을 이렇게 탐사해서 그걸로 돈을 버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 미국 주식에 상장되어 있는데, 근데 그런 기업이 있을 정도로 사실 이렇게 해서 도난당하거나 분실당하는 위협도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을 자체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약간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이럴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금을 보관해주고 보관증을 발행해줬던 이제 뭐 세공업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굳이 이거 금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 보관증으로 거래를 하자. 뭐 어차피 보관증 갖다 주면 금이랑 바꿔주는 건데 금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 해서 이 보관증으로 거래를 하기 시작했고, 그게 곧 화폐가 된 거죠. 이게 뭐 지금도 뭐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접목이 된다고 보고, 이게 먼 얘기도 아닌 게 1971년 바로 이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기원전 3000년부터 BC 3000이죠. BC 3000부터 1970년까지 계속 이게 됐었던 거예요. 근데 뭐 중간중간에, 이 중간중간에도 지금도 되게 특이한 것처럼 근본이제가 아닌 신용화폐 주의였던 것처럼 그 중간중간에도 금이 아닌 다른 거를 그냥 금과 화폐가 뭐 끊겼던 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뭐 화폐가 지금은 금 교환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지만, 사실 지난 5000년의 역사를 보면 화폐는 그냥 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이다 였다고 볼 수가 있죠. 금괴 90만원에 사면 얼마나 올라야 팔 때 이득인가요? 30% 정도 팔 때, 살 때 가격 다르던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금과 은의 이 시장 자체가 좀 많이 관심이 없기도 하고, 이 시장 자체가 좀 정보가 편중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잘 모르시는데, 일단 은의 경우 보통 살 때와 팔 때 가격 차이가 마이너스 한 20, 그러니까 한 20%에서 마이너스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0%에서 30% 정도 올라야 이제 그때부터 수익이다라는 게 맞긴 한데, 이거는 이제 표면적으로 그렇고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 제가 현물 금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 1도 없이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뭐 어찌됐든 이거는 어떻게 파는가 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어디서 얼마에 사는가,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싸게 산다면 진짜 금과 은을 정말 싸게 살 수가 있어요. 같은 브랜드, 같은 은인데도 정말 싸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싸게 산다면 사실 뭐 거래하는 비용 0%에도 가능하고,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은 이제 한 마이너스 한 1.5%에서 한 마이너스 한 3% 정도까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0%도 가능하고, 제 투자금이 너무 많으면 이제 마이너스 1.5%에서 3% 정도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당시에 2019년 7월 이때는 금과 은이 너무나도 저평가받던 시기이고, 특히 은이 심하게 저평가를 받았었어요. 금은비가 거의 100대 1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 저평가받던 이 시기였기 때문에, 은이, 특히 실물 은이 어마어마하게 쌌었거든요. 국제 가격보다 심지어 쌌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안전마진으로 한 5에서 한 10% 정도의 안전마진을 오히려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안전마진을 갖고 나는 지금 이 은을 사자마자 팔아도 수익일 정도로, 물론 그 당시에는 이 정도의 안전마진이 있기 때문에 팔면 뭐 빵프로였겠지만, 어쨌든 가격이 다시 정상화되면 이 정도의 안전마진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투자를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빵프로나 1.5, 마이너스 1.5, 3%. 그러니까 즉 내가 은 가격이 한 2%에서 한 3%만 올라도 수익 내고 팔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마 오래 보셨거나 아니면은 뭐 투스택 카페 뭐 이런 데 보시면은 다 아실 내용이긴 한데요. 아무튼 그렇고요.